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생물의 특성은 앞 글자만 따서 세물, 자항, 발생, 생유, 적진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수능 문제나 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문제집 문제들을 보면 각각의 생물의 특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한 문장을 주어주고 이 생명 현상에 해당하는 생물의 특성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 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파란색 단어들이 나온다면 해당하는 생물의 특성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세포로 구성된다 라는 생물의 특성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부분 세포로 구성이라는 생물의 특성에는 설명하는 문장에 세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생물의 특성인 물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생명 현상에는 대부분 합성한다, 분해한다, 화학 반응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반드시 물질 대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 대사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일정한 상태 또는 A 하면 B 한다. 그러니까 햇빛이 주어지면 식물이 고개를 돌린다. 와 같은 문장 형식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라는 생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 완전한 개체, 세포수 증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발생과 생장에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번식, 증식, 물려준다. 그 다음 어버이, 자식, 형질 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언급된다면 생식과 유전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환경, 변화, 종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그것은 적응과 진화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항상성으로 끝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발생이라고만 적어야 될 때도 있고 생장이라고만 골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생식이라고 골라야 될 때도 있고 유전이라고 골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과 진화는 적응만 고르고 진화만 골라야 될 때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적응과 진화에 대해서는 손쉽게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적응과 진화만큼은 묶어서 그대로 골라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29쪽에 있는 5번 문제인데요. 보면 생물의 특성과 예시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장구벌레는 모기의 어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가 개구리라면 장구벌레는 올챙이인 거죠. 이것은 무엇이죠? 뭔가 자라니까 생식이 아니라 생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생은 맞을까요? 아니죠. 수정란에서 개체가 되는 것이 발생이었죠. 그런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몇 가지 힌트가 될 만한 그런 단어들은 이 문장에 나와 있나요? 네,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단어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이런 특성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는 힌트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선인장의 가시는 잎이 변한 것이다. 선인장은 우리나라 꽃집에서 많이 팔기도 하지만 원래는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식물입니다. 선인장은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죠. 그 가시는 넓적한 잎이 사막이라는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생활 습성 혹은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응이 맞습니다. 다음 선택지도 보도록 하죠. 3번, 생장. 빛의 세기에 따라서 엽록체의 분포가 바뀐다. 이것도 힌트가 될 만한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빛의 세기가 변하면 개구리밥이라는 그 식물의 엽록체의 분포가 바뀐다. 빛의 세기가 변하면 어떤 것이 변한다. 뭐 하면 뭐 한다. 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겨울이 되면 눈신토끼의 털색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 여기 보면 문장 나와 있죠. 되면 변한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얼핏 생각해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이라는 환경이 겨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의 구조나 기능을, 그러니까 털색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기 2번과 같이 적응에 해당합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알려준 것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네, 그냥 무시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기 4번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지렁이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 지렁이에게 빛을 비춘다 라는 것은 자극 혹은 환경 변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문장을 보면 지렁이가 어두운 곳으로 뭐 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선생님,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은 묶여 있지 않나요?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묶여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이를 통해서 항상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답이 아니었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리고 나머지 문제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합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바이러스는 세균이라는 생물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러스의 구조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 친구의 신체 구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자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요, 공통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껍질이 존재하고 그 껍질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박테리오파지도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단백질이라는 얇은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 껍질 속에 DNA라는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포를 생각하면 세포는 핵도 존재하고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골지체
또는 염록체 또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지 세포의 구조를 갖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박테리오파지를 보게 되면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 껍질에 DNA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바이러스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러스의 기능적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러스는요, 혼자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을 하려는 기생생물, 그러니까 숙주가 있어야겠죠. 이 기생생물의 밖에서는요, 증식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개수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생생물의 안에서는요, 기생생물의 온갖 효소를 빌려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못하는데요. 그 다음 온갖 효소를 빌려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할 수 있어요. 여기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이 DNA라는 유전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 DNA 개수가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단백질 껍질도 만들어서 아까 복제했었던 DNA와 함께 자신의 개수가 증가하는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생물 밖에서는 별다른 특성,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다가 기생생물 안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의 온갖 물건들을 빌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이 증식하는 과정에서는요, 유전물질에 변화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일종이고요.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의 기생생물이죠. 사람의 몸에서 물질 대사도 하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개수를 막 늘리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서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델타다 등등등 많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죠? 그렇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까지 왔죠. 이게 전부 다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6가지 생물의 특성을 바이러스의 특징들에 대입해 보면서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단백질 kop질과 유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유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생물의 특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특성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겠죠. 그 다음 기생생물 밖에서는 증식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증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식과 연관이 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식에 해당하지 않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생물의 특성 중 물질 대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겠죠. 대신 이러한 특성들은 어디에서만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밖에서만 해당하지 않고 기생생물의 안에서는 물질 대사라는 특성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 이것도 유전이라는 특성에 해당하겠고 증식한다라는 것도 생식이라는 특성에 해당하겠죠. 또한 증식 과정에서 유전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적응과 진화라는 생물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떨 때는 생물의 특성을 가졌다가 어떨 때는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생명을 빌려 살아가는 비생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기도 했다가 비생물이기도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세균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균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어떨 때는 생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균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우리 인간의 몸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비슷한 친구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세균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에서 기생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박테리오파지인데요. 박테리오파지의 박테리오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파지는 잡아 먹는다 라는 지니고 있는 영어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바이러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새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들은 생물의 6가지 특성 중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